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4강은 통합 스코어 3대1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하며 결승에서 인테르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4강 1차전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고 홈으로 그들을 불러들인 파리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경기 자체는 아스날이 주도한 경기, 어떤 전술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파리의 노련미와 아스날의 패기가 맞붙었던 경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4-3-3 대형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덴벨레가 가벼운 부상으로 벤치에서 스타트했고 바르콜라가 그 대체자로 나섰죠. 중원부터 공격진까지 유틸리티 플레이어들로 가득한 파리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전술인 유기적인 스위칭을 가져가며 아스날에 대항했습니다. 게다가 파리는 기본적으로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 합산 스코어에서 앞선 채 시작을 했고 초반부터 아스날의 강한 압박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기 위해 힘썼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카를 향한 더블팀, 두 번째는 아스날 선수들의 습관 파고들기입니다. 예상대로 초반부터 아스날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 높은 곳에서 볼을 탈취하고 볼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의 중심인 사카를 더블팀으로 매치했죠. 멘데스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왼쪽 윙어인 흐비차까지 내려 더블팀 구도를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에 파비안 루이스를 배치해 아스날의 우측 삼각편대 공격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팀버가 오버래핑을 나갈 경우에 멘데스가 이를 따라가 대비하고 하프 스페이스는 파비안 루이즈가 버티고 있으니 파고들기 쉽지 않았죠. 지금 장면에서도 우측에서 사카가 볼을 잡자 흐비차가 이를 대치하고 멘데스는 약간 뒤에서 대기하며 두 명의 마크맨을 만듭니다. 웨데고르가 위치한 하프 스페이스에는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스가 위치해 아스날의 전개를 어렵게 만들죠.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비차가 내려와 사카와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팀버가 돌아뛸 것을 대비해 멘데스는 대기합니다. 파비안 루이스 역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 웨데고르의 전개를 방해하려고 하죠. 이처럼 파리는 아스날의 중심인 우측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사카 더블팀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아스날 선수들의 습관 파고들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볼을 잡고 패스하는 선수들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스날에는 빌드업의 중추가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 웨데고르, 스켈리 같은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탈압박인데요. 볼을 잡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대의 압박을 자신의 힘으로 벗겨내려고 합니다. 특히 아스날 유스 최고 재능이라고 평가받으며 이번 시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스켈리는 장점이 바로 등지며 하는 탈압박이죠.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지역에서의 드리블이라는 점이죠. 위험지역이다 보니 볼을 빼앗겼을 때 실점과 직결되는 턴오버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파리 선수들은 이 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아스날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앞뒤에서 압박을 가해 볼을 탈취하고자 했죠.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켈리는 분명 패스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패스각이 조금만 애매하다 싶으면 드리블로 전진하는 스타일이죠. 바르콜라는 멈추지 않고 뒤에서 압박을 가져가줍니다. 결과는 당연히 턴오버였죠.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카가 보다 아래쪽에서 볼을 탈취하고 전진합니다. 사카는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드리블이 우선인 선수 중 하나죠. 실제로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니 아스날의 에이스로 평가받는 것이고요. 이때 비티냐가 뒤쪽으로 압박을 가져가고 사카는 횡방향으로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패스 선택지는 아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주목해볼 것이 네베스의 움직임입니다. 분명 커버해야 할 선수들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전진하여 사카를 비티나와 함께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카의 볼을 끊어버리고 역습으로 전환하죠. 사실 이 장면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동일한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의 빌드업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리의 빌드업 구조는 3-1 빌드업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3-1-2 빌드업이 되겠네요. 파리는 빌드업 시 하키미를 우측으로 전진시키고 우측 윙어인 바르콜라를 안쪽으로 좁히거나 하키미를 안쪽으로 좁혀 전진시키고 바르콜라를 우측 넓게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형 3백과 함께 비티냐가 그 앞에 자리했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앞 2명의 미드필더는 두에와 네베스였습니다. 혹은 두에와 파비안 루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파리는 빌드업 시 미드필더 한 명을 하프 스페이스 깊은 지역까지 전진시키고 오히려 공격수를 내려 운반을 돕고 중앙 빌드업 연결 후 측면으로 연결해 흐비차가 1대1 대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높고 수비가 적은 지역에서 볼을 잡으면 잡을수록 위협적인 흐비차를 살리고 드리블 운반에 강점이 있는 두에를 사용하기 최적의 전술이었죠. 게다가 전반 30분 이후 즉 선제골을 득점하고 나서는 아스날의 압박 라인이 헐거워지며 더욱 이런 장면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대 약점을 잘 파고든 엘리케 감독은 노련하게 아스날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까 아스날은 패기라고 말씀드렸죠. 패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바로 에너지 레벨과 압박입니다. 아스날은 전반 초반부터 파리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고 실제로 찬스가 많았죠.
XG 값이 무려 3이 넘을 정도로 골 찬스가 많았습니다.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파리와 동일한 4-3-3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압박 시에는 잘 알려진 4-4-2 대응으로 압박을 시작하죠. 웨데고르가 전진하여 톱과 비슷한 라인에서 압박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라이스는 상대 수비진에서 미드필더로 볼이 전달될 가능성을 포착한다면 바로 달려나가 미드필더를 압박합니다. 파티보다 더 적극적인 압박 스탠스를 갖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아스날은 상대 수비진부터 빌드업으로 풀어나오는 패스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전진해 있고, 라이스 역시 미드필더에게 볼을 주지 못하도록 전진했습니다. 상대 윙어에게 볼이 전달되니 좌측 풀백인 스켈리가 전진해 압박하죠. 그리고 결국 볼을 탈취해냅니다. 이 장면 말고도 무수히 많은 장면에서 아스날은 전방 압박에 성공하였고 그에 따른 공격을 많이 전개합니다. 다만 마무리 패스와 슈팅의 부재, 압박 후 움직임이 좋지 않아 득점에는 계속 실패했죠. 그렇다면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한번 볼까요?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은 크게 두 가지 구조입니다. 최후방 빌드업 때 라야의 가담과 후방 빌드업 시 3위 대응입니다. 아스날은 최후방 빌드업 시 라야를 마치 중앙 수비수처럼 배치하고 살리바와 키비오르가 벌려 변형 3백을 만들죠.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인 스켈리가 안쪽으로 좁혀 파티와 투볼란치를 만들어 3위 빌드업 대응을 만듭니다. 이때 메리노와 웨데고르의 위치를 주목해봐야 하는데 바로 메잘라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메리노는 톱으로 나왔지만 본래 미드필더인 선수죠. 특히 저 자리가 메인인 선수입니다. 메리노의 동선은 빌드업에 따라 두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 키비오르에게 볼이 전달된다면 좌측으로 빠져 볼을 받아줄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볼이 전환되거나 중앙으로 볼이 전개된다면 다시 톱 자리로 올라가고 라이스가 좌측 메잘라 자리에 위치하는 스위칭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딱 그러한 대응이 나옵니다. 살리바, 라야, 키비오르가 변형 3백을 만들고 파티와 스켈리가 투볼란치를 만들어 3위 빌드업 대응을 만들죠. 그리고 웨데고르와 메리노는 메잘라 자리에 위치하고 라이스는 어느 방향이든지 가담할 수 있도록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전진했을 때 대응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변형 3백이 기본이기 때문에 팀버, 살리바, 키비오르로 변형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파티와 스켈리가 중앙에서 투볼란치를 만들죠. 그 위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대형만큼 아스날이 즐겨 쓰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웨데고르의 우측 스토퍼 전환입니다. 팀버와 웨데고르가 스위칭하여 웨데고르가 내려가고 오히려 팀버가 우측 메잘라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죠. 패스 줄기가 강점인 웨데고르를 후방에 배치시켜 빌드업의 순환을 돕고 탈압박과 오버래핑으로 사카의 공격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팀버를 전진시켜 공격의 무게감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웨데고르가 우측 센터백 자리에서 볼을 잡고 변형 3백의 한 명이 되고 오히려 팀버는 우측 메잘라 자리로 전진해 있습니다. 아까 후방 빌드업 상황과 높이만 바뀌었지 선수들의 전체적인 대응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날은 전방 톱 자원의 부재로 인한 마무리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마무리 패스와 압박 후 움직임 등 여러 악재가 겹쳤고, 특히 선수들의 체력 및 부상 관리를 하지 못한 아르테타 감독의 역량이 많은 문제가 되었죠. 기회가 된다면 아르테타 영상은 스피노프로 빼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리는 이번 결승에 진출하면서 첫 비기어의 기회를 5년 만에 다시 얻게 되었고, 지금 파리가 보여주는 밸런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넨에서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